맞아요. 그래서 그 현실에 현실과 너무 유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잘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챙김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이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행동을 하라는 그 실천적인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를 어쨌든 인식을 했다면 그 문제가 뭔지,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문제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 과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지점에 이제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것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 뭐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이 높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게 될 텐데 사실 좌절했을 때 그 취약성이 또 크잖아요. 맞아요. 내가 한 번 실패하더라도 이걸 되게 일반화하게 되고 나는 이거 이번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것이 그런 실패에 대한 좌절을 좀 내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언제나 이게 내가 항상 선형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는 거고 중간중간 한번 꺾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나아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6, 7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영어 공부 진짜 방법을 안 써본 게 없는데 하다 보면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들이 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내 영어 실력은 뭐 거의 I can speak 수준이면은 거기서 밀려오는 좌절감이 또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한 3년 차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만큼 했는데 내 실력은 아직도 뭐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장기전으로 이제 프레임을 좀 넓혀서 한 6, 7, 8년 차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런 실패나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그냥 언어습득의 한 과정이다. 이거는 그냥 피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오는 거고 지금 내가 의기양양하고 내 영어 좀 되네 하다가도 나중에 또 같은 어떤 무력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는 피할 수가 없고 그냥 그것과 걔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든 오는데 그 걔가 왔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좀 대해야 될까 오히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이런 불안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또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냥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어떤 아빠랑 아이가 같이 게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하면 이제 죽으면은 게임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한테 저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저거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굉장한 프레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정말 아이다운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실패를 했다는 건 뭔가 시도했다는 것의 어떤 증거잖아요. 맞아요. 강력한 증거죠. 근데 사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거든요. 그 기생충 대사처럼 계획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결국엔 거기에서 위안을 얻게 되면 내가 점점 더 퇴보되거나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 불안을 얘기할 때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이론 중에 그 모우어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터널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되게 공포가 생긴 거죠. 그 터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터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계속 터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하는 거에 대해서 오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는 부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피하면서 계속 안심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가 그 터널을 지나가려면 내가 약간의 두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그 터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 터널에서 매번 뺑소니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바로 터널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뭐 터널이라는 글자를 본다든지 뭐 터널 사진을 본다든지 나중에 터널 이제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단계적 노출법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지금 당장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언젠가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은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행동까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심지어 그 불안은 피하면 즉각적으로 안도감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불안이 밀려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상승하죠. 불안이 이렇게 그렇죠. 잠깐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더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동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려워하는 어떤 그 상황이나 대상이 있을 때 가장 거기 접근하기 쉬운 가장 쉬워 보이는 가장 사소한 길을 하나 찾아서 거기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 보는 것이 그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포증이 있으신 내담자들하고도 상담을 할 때는 그 공포 위계를 한번 정해보는 것 같아요. 이 공포 무서운 거 목록을 쫙 한번 적어보고 뭐 1이 가장 무섭지 않다, 10은 제일 무섭다라고 했을 때 요건 몇 점일까요? 요건 몇 점일까요? 해서 그 중에 점수가 제일 낮은 것부터 한번 맞아요. 노출을 해보는 거죠. 네. 아마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일 텐데 그런 식으로 그 결국에는 뭐든지 좀 가시화가 되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아까 기록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것도 두려움의 어떤 최소 단계, 1단계부터 두려움이 가장 크게 유발되는 10단계까지의 상황들을 동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계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어떤 단계 어떤 상황인지를 좀 기술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실천을 하면서 그것도 한 번으로는 아마 안 된다고 나왔을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도 여러 번 반복 수행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이제 처음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10단계까지 이제 간다라고 이제 이 책에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 그걸 다 담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의 어떤 정도도 체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는 사실 노력을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당연히 헬스장에 열심히 이 추운 날에도 가야 저희가 지금 촬영 시점이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불안을 완화하는 것도 그 PT를 받으러 가는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은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는 심리 상담을 그 PT나 헬스 이런 웨이트 운동에 비유를 많이 하곤 하는데 뭐 달리기도 그렇고 근데 보통 여기서 왜 어렵냐면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리기를 처음 한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42.195km를 완주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할 거야 하고 사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1분도 뛰기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1분을 달려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됐으면 5분 걷다 뛰어볼까? 뭐 10분 뛰어볼까?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런 역기를 벤치프레스를 드는데 처음부터 내가 100kg의 역기를 들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시작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빈봉 20kg도 들기 어려운데 처음에. 어렵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것이 뭔가 이런 성취지향적인 성과주의적인 이 사회가 그게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닐까. 아니 저 사람들 다 3대 운동 500kg를 하는데 내가 이거 20kg 들어봤자 의미가 있나? 그래서 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의 경계를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까 다크 심리학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내 개인 내적으로 난 지금 5kg밖에 못 들어. 내일 6kg를 들어볼까? 남이 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맞아요. 나의 어떤 개인 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외적인 기준도 충분히 필요하죠. 그거가 동기가 된다면 뭐 남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참조해 가면서 나도 저만큼 가야겠다라는 동기로 다질 수도 있겠지만 디폴트 값은 그래도 내적인 부분에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비근한 예로 뭐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뭐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장기전에서는 좀 더 유익이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얘기하면서 떠올랐던 예전에 저도 운동을 또 헬스장에서 좀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그때 이제 한창 그 동네 헬스장인데 아저씨들이 그렇게 무게를 많이 치더라고요. 진짜 아까 3대 500 얘기하셨는데 막 몸이 막 이래가지고 이런 아저씨들이 그 벨트 딱 하고 막 그렇게 치는 거 보면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젊은 패기에 이제 평소에 한 70kg 들다가 아 오늘 컨디션 좋다. 100kg 한번 벤치프레스 해볼까 했다가 깔렸죠. 깔려가지고 동네 아저씨들 와가지고 살려줬죠. 그 기억, 그 에피소드가 문득 떠오르셔서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깔리지 않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저도 그렇고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꼭 운동의 여러 영역이었어도. 그래서 그리고 사실 어제의 나를 이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어렵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실행 가능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이 책에 나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단단님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쓴 그 내 일을 위한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딱 불안이나 고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민의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적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한 달 동안 같은 고민을 두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남겨서 한 달 뒤에 처음 그 시작할 때와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리뷰하는 방식으로 이분이 계속 이제 매달 그런 자기의 고민을 어떻게 실천을 옮기는 그런 피드백 약간 고리를 형성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한 달 전인가 차용을 해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좀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은행 가는 걸 너무 좀 어렸을 때 뭐 은행에 크게 대인 적이 있는지 너무 무서워요. 은행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은행 가서 그 복잡한 서류와 숫자를 상상만 하면 약간 불안이 막 올라오면서 왠지 여기서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긴장이 막 되는 묘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은행을 어쨌든 가야 될 일이 생겼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가 근데 또 가기 싫은 마음이 마음에 크게 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행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적고 방안을 실천을 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저한테는 좀 맞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상상 속의 괴물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적어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일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착착 잘 하신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근데 아마도 이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활용하셔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내면의 번뇌와 불안이 굉장히 많지만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뿐인 거고 아마 겉으로 평온해 보이거나 저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싶은 분들도 그 속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유추해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참 이렇게 실행하는 게 저는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고 저는 어제 사실 오늘 녹음을 생각하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약간 그런 불안에 젖어드는 편이거든요. 젖어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네. 이제 이 불안을 느끼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뭐 계속 SNS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든지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어느 시점에 멈추긴 하지만 네.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주의 분산 그렇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고 뭐 저도 둠 스크롤링 많이 합니다.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둠 스크롤링 뭐 X나 뭐 어떤 피드를 이제 계속 내리는 끝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내리면서 보는 행위를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불안할 때 특히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진리인 것 같고 맞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불안한 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역설에 이제 처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치료 이론 중에 하나가, 치료자들이 선호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용전념 치료죠. 동기 선생님이 아마 수용전념 치료 지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수용전념 치료에서 불안을 수용한다라는 거가 그 제1명제죠.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한다라는 게 제1명제인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어떤 그런 평서문으로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맞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수용전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고통과 괴로움인데 네. 사실 고통이라는 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거든요. 피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갑자기 때렸는데 내가 안 아플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없죠. 일단 네. 신체적인 고통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괴로움은 그 고통 이상의 걸 내가 쌓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놈이 나를 때렸네.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365일 골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1의 고통이 있었으면 계속 2, 3, 4, 10까지의 이런 괴로움이 쌓이게 되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나의 어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이 1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괴로움이 쌓이다 보면 이 괴로움이 쌓이다 보면 이 고통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계속 이러고 있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만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은 보지 않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작업. 난 사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였어. 난 지금 불안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그런 근본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내가 막 그런 위로를 얻거나 행복함을 얻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치료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용전념 치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적 무망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내 그런 밑바닥에 이런 고통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죠. 마치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바닥을 딛고 도움닫기로 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실 수용이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포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 행동적인 측면도 이제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 반드시 완전히 됐을 때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상태가 안정이 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이해해야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원하지? 라는 가치 탐색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불안을 내가 이해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나아갈 계획을 했을 때 뭔가 더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방금 동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용전념 치료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첫째는 수용, 둘째는 이제 행동,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됐고 비치볼 비유라는 게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불안을 야기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더 떠오르는 역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저자가 이제 그 비치볼 비유를 하더라고. 바닷가에서 그 비치볼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자꾸 바닷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려 해도 그 비치볼은 계속 다시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누르려고 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누르려는 시도 자체를 일단 손을 놓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냥 지켜봐라. 동민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뭔가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좀 되뇌는 게 일종의 수용이고 비치볼을 놓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돼야지 이제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지 되게 머릿속에서 잘 적절한 비유로 다가오더라고요. 수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수용전념 치료가 되게 은유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 본 비유였는데 제가 또 생각나는 은유는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 게 괴물과의 줄다리기 은유. 그렇죠.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괴물이랑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줄을 놓는 방법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줄을 놓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녀석을 이겨야겠다 싸우는 것이 평생 반복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주로 즐겨 쓰는 간단한 실험은 아마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아까 이 생각을 억누르면 튀어나오는 게 사고 억제 역설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끼리의 은유를 가장 많이 들죠.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어떠신가요? 아, 코끼리가 막 수천 마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코끼리 지금 뭐 근 1, 2년간 생각을 안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코끼리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불안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거 계속 생각이 나네, 이런 것들. 그걸 반대로 정말 성공적으로 억누른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감정은 없어지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저는 또 좋았던 부분이 감정은 이제 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수용을 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지행동 치료적인 방법도 많이 이제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쉽게 말하면은 상황은 비슷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내 마음에 이제 안정을 좀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책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까 걱정을 좀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한 내용을 적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적고,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맞는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맞는지, 아니면 뭐 제3의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인지행동 치료적인 작업인데, 내 프레임이나 내 생각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활용 가능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라는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더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보통 과학자들이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을 몇 가지 세워보고 그 중에서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가설이 가장 현상을 잘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예시 중에 하나지만 이런 인지적 오류들을 또 나열을 해주죠. 네네. 흑백 논리의 오류라든지 네. 뭐 정신적 여과, 네. 딱 좋은 거는 여과시켜버리고 나쁜 것만 남기는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결국엔 이 불안이나 걱정은 결국엔 우리가 가설을 잔뜩 세워놓기는 하지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불안 달력 같은 것들이 되게 그런 가설을 검증하기 좋은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크게 막 어렵고 막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인 거죠. 가설 검증을 한다는 게 과학의 기본 어떤 절차, 연구 방법인데,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봤을 때 뭐가 제일 맞는지를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존의 내 신념이나 생각을 현실에 더 적합하게 변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과학이죠. 맞아요. 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제 사실 팩트 체크를 계속 해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팩트 체크를 안 하면 내 마음은 결국에는 이런 찌라시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적인 검증된 기사가 아니라 맞아요. 이런 낭설들과 맞아요. 루머들로 가득 차버리는데 네. 그건 사실은 혼란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그 팩트 체크를 좀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할 여지도 충분히 많이 있겠네요. 맞아요. 네. 다들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알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자가 너무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좀 적합할지 그거를 지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일상에 큰 불안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누구나 사소한 걱정과 이제 불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나는 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읽으셨을 때 의외의 지점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구들을 많이 삶에 어떤 유용함이 있는 도구들을 챙겨갈 여지가 있는 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일단 이런 불안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을 때 좀 이런 그런 것들 개관하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감이 크진 않나 보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불안감이 심하네 라고 하면서 그런 정신건강 서비스들을 이용할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뭔가 뭐 엄청나게 막 파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 상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 좀 어떠셨나요? 처음보다 훨씬 덜 긴장됐고 막 처음에는 저도 불안이 같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불안이 좀 녹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여기로 왔어야 됐죠. 행동을 했어야 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불안만 커졌을 건데 역시 불안은 최근에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행동이 불안을 이긴다? 이런 책이 또 자기계발서의 그 상위권에 있던데 저는 그 제목이 참 맞다라고 느껴져요. 불안을 수용하는 것에서 행동까지 나아가야지 그 불안이라는 친구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갑자기 실행이 답이다라는 어떤 자기계발서의 제목이 떠오르는데 네. 저도 원래 이런 것들 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일 이거 촬영할 때 좀 그냥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 불안에 직면해야겠다. 실제로 오늘 또 그 가설이 검증된 느낌이어서 그렇죠.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좀 잘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재밌게 이 불안과 함께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또 심리학 내용으로 좀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